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서점을 좀 자주 가게 돼요. 서점을 자주 가다 보면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 안에 오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음악으로 예를 들면 차트 역주행하는 그런 곡이 생기는 것처럼 5년, 6년, 심지어는 10년도 더 넘은 책이 베스트셀러 안에 오르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 책이죠.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출간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독자들의 입소문만으로 조금씩 알려지면서 2020년 이후로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사둔 게 좀 돼요.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넘어갔어요. 177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무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야기가 조금은 다크해서 그런지 저는 한 10페이지 정도 읽고 그냥 쭉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좀 시간을 내서 카페에 앉아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네요. 다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이 책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은 굉장히 강렬한 순간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담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를 잃게 되는데요. 구가 죽죠. 그의 곁에서 주인공 담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이야기하면 만남이나 설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달라요. 어두운 사랑의 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죽음, 상실에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마 처음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라면 첫 부분의 어떤 묘사에서 약간 놀라거나 혹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이란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지거든요. 궁금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근데요. 처음에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장면들이 이야기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고 현재와 교차되고 하면서 구와 담이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왔고 이들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게 되면서 담이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구나 하면서 아주 조금은 담이를 이해해볼 여지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힘은요.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결정에 대한 감정이 책의 막바지에 가서는 조금은 이해되는 그런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조금 잔혹한 행위고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서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잔혹하기보다는 오히려 애절하고 애틋하고 뭔가 차갑다기보다는 뜨겁고 따스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다. 참 너무 어떻게 삶이 이러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애절하다. 정말 세상이 억까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슬펐습니다. 그런 주제 때문에 그런지 이 책은 읽는 내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죠. 그런데요, 그 불편함을 조금 견디면서 활자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마지막에는 어떤 여운 같은 것들이 남더라고요. 분명히 책장을 다 덮고 뭔가 마음이 찝하고 무겁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동시에 묘하게 따뜻한 울림 같은 게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귀기하거나 자극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구나. 이 남겨진 사람의 절실함,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오묘한 감정, 그거를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 묘사를 통해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이해할 때, 의미를 이해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에피소드잖아요. 이야기의 형태로 그 의미를 접할 때, 그 개념을 접할 때 이해가 너무 쉽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책인 것 같아서, 이런 거 가지고, 이 책 가지고 독서 토론해도 참 좋겠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게, 누구는 와, 이게 찐 사랑이지. 야, 어떻게 이런 사랑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태어나서 이런 사랑 한번 해본다면, 운명 같은 사랑 해본다면 그것도 참 그 나름대로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사랑이냐, 이건 유아적인 집착이잖아, 이건 집착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후자에 가까웠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좀 집착에 가까운 것 같다 라는 의견에 가까웠는데, 그리고 뭐 감상은 자유니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절절한 로맨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네, 존중합니다. 지금 지독해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기구할까? 슬프다, 다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읽는 내내 드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 하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읽고 나서 주변에 읽은 사람이랑 토론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 짧게 읽어드릴게요. 안녕. 그는 길바닥에서 죽었다. 죽은 그는 술에 취해 곤히 잠든 사람 같았다. 나는 길바닥에 앉아 죽은 그를 안고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바람에서 새옷 냄새가 났다.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어쩌지? 비가 오면 좋겠다. 아니야, 비가 오면 안 되지.
깊은 밤 잠 못 드는 몸처럼 이리저리 뒤척이던 걱정과 바람, 쇄골까지 내려온 그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니 푸석한 머리칼이 한 움큼 빠졌다. 손에 쥔 그것을 가만히 보았다. 버릴 수 없어서 돌돌 말아 입에 넣고 꿀꺽 삼켰다. 밤은 천천히 가고 비는 오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고 그는 숨쉬지 않았다. 죽은 그를 안고 있었지만 그와 죽음이란 개념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각을 띤 자석처럼 강렬하게 어긋났다. 모든 것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 같았다. 서서히 굳어가는 굴을 집까지 옮기고 그로부터 수십 일이 지난 후에도 그랬다. 괴롭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괴로움 없는 사랑은 없다. 그와 나는 8살에도 9살에도 같은 반이었다. 8살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9살이 되자 그가 나를 괴롭혔다. 가방을 뺏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내 실내화를 멀리 집어던졌다. 궁책에 낙서를 하고 의자를 발로 툭툭 찼다. 뭐라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몸으로 괴롭히기만 했다. 산수 문제를 못 풀어 창피를 당한 날이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속상한 날, 새파란 하늘에 꽃처럼 피어난 흰 구름을 보고 괜히 마음이 울적해진 날에 마침 그가 날 괴롭히면 난 소리 없이 잠깐 울었다. 어느 날엔 그렇게 우는 나를 보고 그가 사나운 표정을 지었다. 둥그런 눈으로 나인지 나의 뒤인지 나의 귀인지 모를 곳을 빤히 보다가 뭐라고 두 글자를 중얼거렸는데 단번에 알아들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날 내내 그 두 글자에 대해 생각했다. 시발인지 정말인지 그만인지 미안인지 곱씹을수록 헷갈렸다. 나를 괴롭히는 그가 싫지는 않았다. 조금 밉기는 했다. 때로는 그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싶기도 했는데 구야 라고 부르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다. 구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면 나는 구를 슬쩍 보고 구가 내 지우개를 책상 밖으로 튕겨내면 나는 또 구를 힐끔 보고 구가 내 옆을 지나면서 의자를 툭툭툭 치면 그런 구의 뒷모습을 멀거니 보고 그렇게 한 번도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10살이 되었다.
그의 집은 이모와 내가 살던 집에서 걸으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놀이터에서 같은 그네를 타고 같은 목욕탕을 다녔다. 그런데도 길이나 놀이터에서 마주친 적은 거의 없어서 때로는 여기 어디 구가 없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휘휘 둘러보기도 했다. 둘러볼 때마다 구는 없었고 나는 묘한 서운함에 빠졌다. 그러다 내가 꾀병을 부려 학교에 가지 않은 날, 그도 무엇 때문인지 학교에 가지 않았고 평일 오전에 학교가 아닌 적막한 골목에서 우리는 딱 마주쳐버렸다. 그날 그낮 골목에 사람이라고는 구 하나 둘뿐이었다. 서로를 본 우리는 서투르게 웃으며 서서히 걸음을 멈췄다. 너 왜 여기 있어? 넌 왜 여기 있어? 그와 내가 서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에는 의문보다 반가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여기에 마침 네가 있어 이제야 말을 걸 수 있게 되었으니 설레고도 기뻐하는 마음이.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첫 만남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8살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역시 그랬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너라고 부른 그 순간만큼은 그도 나도 명징하게 기억했다. 그날 노곤한 한낮의 햇살과 온기처럼 허공에 깃든 라일락 바람도, 그때 구는 군청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 잠바에서 어렴풋이 연탄 난로 냄새가 났다. 손바닥을 허벅지에 쓱쓱 비비면서 넌 왜 여기 있어? 를 묻더니 발뿌리로 땅을 툭툭 찼다. 땅에서 내 대답을 캐낼 것처럼. 이모만을 사랑하던 난 그날 이후 이모를 사랑하듯 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이 나뉘자 이모도 좋아하고 그도 좋아했다. 그때 이모는 여름을 만들고 있었다. 여름을 만든다는 이모의 말만 기억날 뿐 여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까먹었다. 우린 비슷한 속도로 자랐다. 나는 나와 비슷하게 작은 구가 좋았다. 더 높거나 낮지 않게 비슷한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것만 같아서 내 투박한 말을 가만히 듣던 구가 맑은 허공에 시선을 고정하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대꾸할 때면 손가락 끝이나 정수리나 명치가 시렸다. 12살 때 일이다. 아이들이 우리를 놀리기 시작했다. 둘이 사귀네, 손을 잡고 걸어가네, 뽀뽀를 하네, 서로의 거시기를 만지네 등등의 말을 우리 옆을 지나가며 노래 부르듯 했다. 그런 소문이 도니까 그 누구도 구와 나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다.
말을 걸지도 않고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야한 만화책처럼 그와 나를 써먹었다. 마을은 점점 괴상망측해졌다. 떠도는 이야기 속에서 그와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부모님의 돈을 훔치려고 도둑질을 하다가 딱 걸려서 집에 불을 지른 애들이 되어 있었다. 그의 집에도 가게에도 불이 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지자 불이 났다는 말은 불이 날 뻔했다로 수정되었다. 그러니까 불을 지르긴 질렀다는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고 도는 얼마간에도 그와 나는 여전히 붙어다녔다. 애들이 우리를 더럽다고 놀릴 땐 무척 화가 났지만 그게 그의 손을 놓을 이유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를 집요하게 놀리던 남자애와 그 사이에 싸움이 붙어버렸고 그 남자의 2살 많은 형이 싸움터에 쫓아와 그를 훔친 패는 바람에 어른들도 우리를 둘러싼 소문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과 그의 부모님은 그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 잘 알면서도 우리가 더럽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와 나를 추궁했다. 큰 병에 담겨있는 매실주를 한 국자씩 나눠 마신 적도 있고 재떨이에 쌓여있는 꽁초를 들고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내본 적도 있고 돈을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적도 있고 같이 잔 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우리는 그들의 추궁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진 못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는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의 어머니인가 선생님이 말했다. 그 손 놓으라고. 이제 손잡고 다니기엔 창피한 나이라고. 둘이서만 붙어 다니지 말고 다른 아이들하고도 어울려야 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따돌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괴롭혔는데 어째서 그 어른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른들은 정말 그 소문을 그대로 믿었던 걸까? 구가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소문은 얼마나 더 자라났을까? 아니, 그보다 구는 그때 왜 내 손을 놓았던 걸까? 구가 내 손을 놓았다. 구가 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정말 더러워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지어낸 소문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다정하게 지낸 시간들이 범죄 같았고 그들의 야유에 굴복하는 것 같았다. 사나운 사람으로 득실거리는 광장 한가운데 내팽개쳐진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외롭고 무서워서 화가 났다. 곧 비가 내릴 듯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끈끈한 땀이 뒷목을 타고 흘렀다.
손바닥으로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먹했다. 친구도, 공부도, 학교도 재미없고 무심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굴을 도통 볼 수 없었다. 그와 멀어진 후에도 늘 굴을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하던 지난 날을 생각하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고 그도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궁금해하고 생각은 돌고 돌아 그를 미워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그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학교나 공부 따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니 그것들이 재미없다는 생각 또한 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자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엄청나구나. 그 대신에 들어온 것들이 터무니없이 옅고 가벼워서 그의 밀도를 대신하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친구나 공부 따위 너무도 시시했던 것이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생각하며 걸으니 내 발은 당연하게도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 앞에서 녹슨 철문을 골똘히 쳐다보았다. 집 안에선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기다릴까? 기다리다 만나면 뭐라 말할까? 잘 지냈냐고 물어볼까? 너 때문에 나는 만사가 시시해졌는데 너는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볼까? 이 생각 저 생각을 엮으며 마음으로 구를 계속 불렀다. 하지만 집 안도 골목도 잠잠했다. 그는 내 생각을 하지 않는가 보다. 어쩐지 그런 확신이 들었다. 우리가 특별한 사이라면 내가 이렇게 구를 부르는데 그가 모를 리 없지 않나? 내 확신에 동그라미를 치듯 우박만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흙바닥에 검은 점이 칠퍽칠퍽 생겨났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럴 때 구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참 좋을까? 아니면 미울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정말 구가 나타났다. 조금 전에 내가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구가 우리 집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 야, 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너도 이러고 있었잖아. 내가 묻고
구가 대답했다. 열일곱 살이 되자마자 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야간 체육학습을 마친 뒤 바로 구가 일하는 공장으로 가서 구를 기다렸다. 가자마자 구가 나올 때도 있었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공장 문 앞이 아니라 구와 헤어질 때부터 시작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내내 구를 기다렸다. 만날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대기 중이었다. 5분, 30분,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심지어 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구를 기다리는 기분이었고, 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내가 구를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사랑한다는 건 결국 상대를 끝없이 기다린다는 뜻일까? 구가 죽어버린 지금도 나는 구를 기다리고 있다. 구도 나와 같을까? 그때는 아닌 것 같았다. 구는 너무 바빴다. 새벽에는 시내의 큰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받아 정리하는 일을 했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했고, 저녁부터 밤까지는 공장에서 일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커다란 트럭으로 옮겨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왔다. 주말에는 편의점 2곳을 돌며 밤낮으로 일했다. 그렇게도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구는 그렇게 살아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20여 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었다. 많은 밤 나는 공장 철문 앞에 서서 자전거를 끌고 나올 구를 기다렸다. 기다리다 보면 구는 반드시 나타났고 나는 마침내 웃었다. 구는 자전거를 몰고 나는 구 뒤에 앉아 구의 허리를 꼭 안았다. 힘들어? 라고 물으면 구는 괜찮다고 했다. 워낙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해서 나는 그 말을 금지어로 만들었다. 무슨 일이 제일 힘드냐고 물었다. 구는 편의점 일이 가장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일보다 몸을 덜 쓰는데 몸을 덜 쓰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 생각을 불러오고 장악하는 감정은 되게 불안과 초조였다. 돈을 직접 만지는 것도 싫다고 했다. 손님이 밀려드는 시간에 오줌을 참아가며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기인데 정산을 하다 보면 그 돈은 다 사장님 돈이지 자기 돈은 아니고
자기 몫은 그중 10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어쩐지 몸도 마음도 뒤틀리는 기분이라고. 무거운 짐을 이고 나르며 몸을 쓰는 일을 할 땐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걱정이라고 했다. 힘든 일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면 좋잖아. 주저하다 물었다. 그 속도로 내 삶이 지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서워. 주저하며 구가 대답했다. 한참 후에 덧붙였다. 그렇게 늙어버리는 거 순간일 것 같아. 주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대꾸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다. 그렇게 늙기 전에 그러다 죽을 수는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일이 싫은 건 아닌데 다 덮어놓고 일만 하는 건 싫어. 영영 그렇게 사는 건 싫어. 그의 목소리에는 영 기운이 없었다. 그렇게 사는 게 싫다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지금만 그런 걸 거야. 어른이 되면 다를 거야. 괜찮다는 말을 금지어로 만들어 놓고 정작 나는 그 말을 많이 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확신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말 말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세상을 보고 나는 그의 등을 보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그런 건 싫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는 그런 말들에 위로를 받았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불행한 미래 따위 상상할 여지도 겨를도 없었으니까. 그의 몸을 껴안고 그 등에 내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 시간으로 충분했으니까. 다른 위로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길바닥에서 죽었다. 죽은 그는 술에 취해 곤히 잠든 사람 같았다. 나는 길바닥에 앉아 죽은 그를 안고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바람에서 새옷 냄새가 났다.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어쩌지? 비가 오면 좋겠다. 아니야, 비가 오면 안 되지. 깊은 밤 잠 못 드는 몸처럼 이리저리 뒤척이던 걱정과 바람. 쇄골까지 내려온 그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니 푸석한 머리칼이 한 움큼 빠졌다. 손에 쥔 그것을 가만히 보았다. 버릴 수 없어서 돌돌 말아 입에 넣고 꿀꺽 삼켰다. 밤은 천천히 가고 비는 오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고 그는 숨쉬지 않았다. 죽은 그를 안고 있었지만 그와 죽음이란 개념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각을 띤 자석처럼 강렬하게 어긋났다. 모든 것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 같았다. 서서히 굳어가는 굴을 집까지 옮기고 그로부터 수십 일이 지난 후에도 그랬다. 괴롭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괴로움 없는 사랑은 없다. 그와 나는 8살에도 9살에도 같은 반이었다. 8살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9살이 되자 그가 나를 괴롭혔다. 가방을 뺏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내 실내화를 멀리 집어던졌다. 궁책에 낙서를 하고 의자를 발로 툭툭 찼다. 뭐라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몸으로 괴롭히기만 했다. 산수 문제를 못 풀어 창피를 당한 날이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속상한 날, 새파란 하늘에 꽃처럼 피어난 흰 구름을 보고 괜히 마음이 울적해진 날에 마침 구가 날 괴롭히면 난 소리 없이 잠깐 울었다. 어느 날엔 그렇게 우는 나를 보고 구가 사나운 표정을 지었다. 둥그런 눈으로 나인지 나의 뒤인지 나의 귀인지 모를 곳을 빤히 보다가 뭐라고 두 글자를 중얼거렸는데 단번에 알아들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날 내내 그 두 글자에 대해 생각했다. 시발인지 정말인지 그만인지 미안인지 곱씹을수록 헷갈렸다. 나를 괴롭히는 구가 싫지는 않았다. 조금 밉기는 했다. 때로는 구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싶기도 했는데 구야 라고 부르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다. 구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면 나는 구를 슬쩍 보고
구가 내 지우개를 책상 밖으로 튕겨내면 나는 또 구를 힐끔 보고, 구가 내 옆을 지나면서 의자를 툭툭툭 치면 그런 구의 뒷모습을 멀거니 보고, 그렇게 한 번도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10살이 되었다. 그의 집은 이모와 내가 살던 집에서 걸으며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놀이터에서 같은 그네를 타고 같은 목욕탕을 다녔다. 그런데도 길이나 놀이터에서 마주친 적은 거의 없어서 때로는 여기 어디 구가 없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휘휘 둘러보기도 했다. 둘러볼 때마다 구는 없었고 나는 묘한 서운함에 빠졌다. 그러다 내가 꾀병을 부려 학교에 가지 않은 날, 그도 무엇 때문인지 학교에 가지 않았고 평일 오전에 학교가 아닌 적막한 골목에서 우리는 딱 마주쳐버렸다. 그날 그 낮, 골목에 사람이라고는 구 하나 둘 뿐이었다. 서로를 본 우리는 서투르게 웃으며 서서히 걸음을 멈췄다. 너 왜 여기 있어? 넌 왜 여기 있어? 그와 내가 서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에는 의문보다 반가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여기에 마침 네가 있어 이제야 말을 걸 수 있게 되었으니 설레고도 기뻐하는 마음이.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첫 만남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8살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역시 그랬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너라고 부른 그 순간만큼은 구도 나도 명징하게 기억했다. 그날 노곤한 한낮의 햇살과 온기처럼 허공에 깃든 라일락 바람도, 그때 구는 군청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 잠바에서 어렴풋이 연탄난로 냄새가 났다. 손바닥을 허벅지에 쓱쓱 비비면서 넌 왜 여기 있어? 를 묻더니 발뿌리로 땅을 툭툭 찼다. 땅에서 내 대답을 캐낼 것처럼. 이모만을 사랑하던 난 그날 이후 이모를 사랑하듯 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이 나뉘자 이모도 좋아하고 구도 좋아했다. 그때 이모는 여름을 만들고 있었다. 여름을 만든다는 이모의 말만 기억날 뿐 여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까먹었다. 우린 비슷한 속도로 자랐다. 나는 나와 비슷하게 작은 구가 좋았다. 더 높거나 낮지 않게 비슷한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것만 같아서 내 투박한 말을 가만히 듣던 구가 맑은 허공에 시선을 고정하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대꾸할 때면 손가락 끝이나 정수리나
명치가 시렸다. 12살 때 일이다. 아이들이 우리를 놀리기 시작했다. 둘이 사귀네, 손을 잡고 걸어가네, 뽀뽀를 하네, 서로의 거시기를 만지네 등등의 말을 우리 옆을 지나가며 노래 부르듯 했다. 그런 소문이 도니까 그 누구도 그와 나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다. 말을 걸지도 않고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야한 만화책처럼 그와 나를 써먹었다. 마을은 점점 괴상망측해졌다. 떠도는 이야기 속에서 그와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부모님의 돈을 훔치려고 도둑질을 하다가 딱 걸려서 집에 불을 지른 애들이 되어 있었다. 그의 집에도 가게에도 불이 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지자 불이 났다는 말은 불이 날 뻔했다로 수정되었다. 그러니까 불을 지르긴 질렀다는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고 도는 얼마간에도 그와 나는 여전히 붙어 다녔다. 애들이 우리를 더럽다고 놀릴 땐 무척 화가 났지만 그게 그의 손을 놓을 이유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를 집요하게 놀리던 남자애와 그 사이에 싸움이 붙어버렸고 그 남자의 2살 많은 형이 싸움터에 쫓아와 그를 훔친 패는 바람에 어른들도 우리를 둘러싼 소문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과 그의 부모님은 그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 잘 알면서도 우리가 더럽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와 나를 추궁했다. 큰 병에 담겨있는 매실주를 한 국자씩 나눠 마신 적도 있고 재떨이에 쌓여있는 꽁초를 들고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내본 적도 있고 돈을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적도 있고 같이 잔 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우리는 그들의 추궁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진 못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는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의 어머니인가 선생님이 말했다. 그 손 놓으라고. 이제 손잡고 다니기엔 창피한 나이라고. 둘이서만 붙어 다니지 말고 다른 아이들하고도 어울려야 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따돌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괴롭혔는데 어째서 그 어른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른들은 정말 그 소문을 그대로 믿었던 걸까? 구가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소문은 얼마나 더 자라났을까? 아니, 그보다 구는 그때 왜 내 손을 놓았던 걸까? 구가 내 손을 놓았다. 구가 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정말 더러워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지어낸 소문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다정하게 지낸 시간들이 범죄 같았고 그들의 야유에 굴복하는 것 같았다. 사나운 사람으로 득실거리는 광장 한가운데 내팽개쳐진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외롭고 무서워서 화가 났다. 곧 비가 내릴 듯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끈끈한 땀이 뒷목을 타고 흘렀다. 손바닥으로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먹했다. 친구도, 공부도, 학교도 재미없고 무심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굴을 도통 볼 수 없었다. 구와 멀어진 후에도 늘 굴을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하던 지난 날을 생각하고 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고 구도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궁금해하고 생각은 돌고 돌아 구를 미워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구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학교나 공부 따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니 그것들이 재미없다는 생각 또한 하지 못했다. 구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자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구는 엄청나구나. 그 대신에 들어온 것들이 터무니없이 옅고 가벼워서 그의 밀도를 대신하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친구나 공부 따위 너무도 시시했던 것이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생각하며 걸으니 내 발은 당연하게도 구의 집으로 향했다. 구의 집 앞에서 녹슨 철문을 골똘히 쳐다보았다. 집 안에선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기다릴까? 기다리다 만나면 뭐라 말할까? 잘 지냈냐고 물어볼까? 너 때문에 나는 만사가 시시해졌는데 너는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볼까? 이 생각 저 생각을 엮으며 마음으로 구를 계속 불렀다. 하지만 집 안도 골목도 잠잠했다. 그는 내 생각을 하지 않는가 보다. 어쩐지 그런 확신이 들었다. 우리가 특별한 사이라면 내가 이렇게 구를 부르는데 그가 모를 리 없지 않나? 내 확신에 동그라미를 치듯 우박만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흙바닥에 검은 점이 칠퍽칠퍽 생겨났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럴 때 구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참 좋을까? 아니면 미울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정말 구가 나타났다. 조금 전에 내가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구가
우리 집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 야, 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너도 이러고 있었잖아. 내가 묻고 구가 대답했다. 열일곱 살이 되자마자 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야간 체력습을 마친 뒤 바로 구가 일하는 공장으로 가서 구를 기다렸다. 가자마자 구가 나올 때도 있었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공장 문 앞이 아니라 구와 헤어질 때부터 시작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내내 구를 기다렸다. 만날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대기 중이었다. 5분, 30분,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심지어 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구를 기다리는 기분이었고, 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내가 구를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사랑한다는 건 결국 상대를 끝없이 기다린다는 뜻일까? 구가 죽어버린 지금도 나는 구를 기다리고 있다. 구도 나와 같을까? 그때는 아닌 것 같았다. 구는 너무 바빴다. 새벽에는 시내 큰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받아 정리하는 일을 했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했고, 저녁부터 밤까지는 공장에서 일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커다란 트럭으로 옮겨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왔다. 주말에는 편의점 2곳을 돌며 밤낮으로 일했다. 그렇게도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구는 그렇게 살아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20여 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었다. 많은 밤 나는 공장 철문 앞에 서서 자전거를 끌고 나올 구를 기다렸다. 기다리다 보면 구는 반드시 나타났고 나는 마침내 웃었다. 구는 자전거를 몰고 나는 구 뒤에 앉아 구의 허리를 꼭 안았다. 힘들어? 라고 물으면 구는 괜찮다고 했다. 워낙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해서 나는 그 말을 금지어로 만들었다. 무슨 일이 제일 힘드냐고 물었다. 구는 편의점 일이 가장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일보다 몸을 덜 쓰는데 몸을 덜 쓰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 생각을 불러오고 장악하는 감정은 되게 불안과 초조였다. 돈을 직접 만지는 것도 싫다고 했다. 손님이 밀려드는 시간에 오줌을 참아가며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기인데 정산을 하다 보면 그 돈은 다 사장님 돈이지 자기 돈은 아니고 자기 몫은 그중 10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어쩐지 몸도 마음도 뒤틀리는 기분이라고. 무거운 짐을 이고 나르며 몸을 쓰는 일을 할 땐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걱정이라고 했다. 힘든 일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면 좋잖아. 주저하다 물었다. 그 속도로 내 삶이 지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서워. 주저하며 구가 대답했다. 한참 후에 덧붙였다. 그렇게 늙어버리는 거 순간일 것 같아. 주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대꾸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다. 그렇게 늙기 전에 그러다 죽을 수는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일이 싫은 건 아닌데 다 덮어놓고 일만 하는 건 싫어. 영영 그렇게 사는 건 싫어. 그의 목소리에는 영 기운이 없었다. 그렇게 사는 게 싫다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지금만 그런 걸 거야. 어른이 되면 다를 거야. 괜찮다는 말을 금지어로 만들어 놓고 정작 나는 그 말을 많이 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확신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말 말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세상을 보고 나는 그의 등을 보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그런 건 싫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는 그런 말들의 위로를 받았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불행한 미래 따위 상상할 여지도 겨를도 없었으니까. 그의 몸을 껴안고 그 등에 내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 시간으로 충분했으니까. 다른 위로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